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가수 임영웅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사연자님도 임영웅을 좋아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인해 인생이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오늘 사연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시죠? 함께 만나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70 넘게 나이를 먹은 할머니랍니다. 배움이 미흡하여 남들 다 공부할 때 진도를 따라가지 못했다가 결혼을 하고 나서야 글을 옳게 쓰고 읽을 줄 알게 되었죠. 저는 이 글을 뻣뻣하고도 시큰한 손목힘을 빌려 수기로 씁니다. 이것을 누군가가 컴퓨터 글자로 옮겨주어 유튜브에 보내겠다고 해주었죠. 글빨이 시원치 않아 보잘것없는 완성본이 나올 수 있겠으나 진심을 담아 쓰는 것이니 이왕이면 사연들 중에서 제 것을 뽑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저희 가족 중에서 누가 이 글을 옮겨주는 것일지 그걸 맞춰보시는 소소한 재미도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자식으로는 큰아들이 지금 50살이고 딸이 48 먹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44입니다만 자기 형 누나를 따르지 않고 여태 혼자 장가를 안 들었습니다. 다 쭈그러진 피부 가죽에 슬슬 살 만큼 다 산 나이입니다만 저의 마음만은 언제나 이팔 청춘과도 같으니 고난에 찌든 삶 속에도 한 줄기 흥겨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일렁이고 동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TV 속 가수 임영웅을 보면서부터였습니다. 저는 생전 연예인을 이렇듯 좋아해 본 적이 임영웅을 보고 나서가 처음이었어요. 열혈 지지자가 된 저를 향해서 개 주책 바가지라고 흉을 보는 저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는 지는 얼마나 잘났기에 나에게 그리 쉽게 지적질을 하고 비판을 퍼부었는지. 남편이란 작자가 저에게 지난 세월 안겨준 것은 순 고통뿐이었습니다. 이런 글을 통해서나마 시원하게 한번 떠들어보고 싶군요. 제가 남편에게 시집 온 것이 22살 적의 봄이었습니다. 저는 시집을 온 그 직후부터 드립다 고생만 했습니다. 순전히 집안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혼인이었지 저는 일전에 원한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공장에 나가 적은 돈을 만지는 것으로 만족하며 지내고 있었으나 제 가족들은 저를 쫓아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20살에 만났던 남자와 사이가 흐지부지 되어버리자 21살이었던 저에게 자꾸 부모님은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늦 가을께 남편을 처음 만났었는데 한 4번을 그러고 더 봤나 봅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남편과 결혼하는 것으로 이미 다 상황이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변변찮은 직업을 가진 자였고 벌이 역시 별 볼 일 없었습니다. 늘 실직의 불안에 시달려야 했죠. 저는 시댁과 한 동네에 살았었는데 이게 참 고역이었어요. 남편은 1남 2녀 집안의 셋째였고 저에게는 2명의 신우가 있었습니다. 이 성질 고약한 것들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시집와서 이듬해에 바로 저희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요. 출산 후에도 온갖 시댁 집안일을 다 해야만 했고 신우가 살림 차린 집에 가서 정리하는 것도 저의 몫이었습니다. 요리며 빨래, 청소, 시부모 수발까지 제가 독박을 썼습니다. 남편은 집안에서 칭찬만 듣고 왕처럼 자라난 아들이었어요. 딸만 내리 2 낳아서 시집살이를 호되게 했었는데 그나마 아들인 저희 남편 낳고서는 살만했다고 회고하시는 시어머니가
그때는 안쓰럽기도 하고 묘한 동정심이 일어서 잘 모시게 되었습니다. 딸만 둘 낳았던 그 사정은 제가 어디서 많이 본 슬픈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하여간에 제가 잘못 판단하고 제 발등을 도끼로 내려찍었던 셈이었죠. 시어머니 또한 성질머리가 아주 못된 분이셨으니까요. 이건 나이가 들으셔도 변함이 없었고 늙어가실수록 얼굴에는 심술보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답니다. 저에게 걸핏하면 핀잔을 먹이고 괴롭혔던 신우들은 그러면서 시부모를 제가 모시기를 바랬습니다. 원래 부모 봉양은 아들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아들이 알아서 모시는 게 맞으니까 올케가 우리 부모님 도맡아야지. 안 그래? 딸인 우리가 어떻게 나서겠어. 아마도 아들의 존재를 귀히 여겼던 시부모를 향한 애증을 신우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억울했던 것은 며느리인 저는 시부모로부터 애정이나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단 것이었어요. 맹목적으로 희생 정신을 강요당한 것은 언제나 저였습니다. 그렇다고 시댁에 무슨 탐날 만한 재산이 있었는가 하면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으나 시아버지는 일찍이 치매가 왔었던 것 같습니다. 자주 깜빡깜빡 하셨고 이상하게 집 밖으로 잘 놔두시는 게 기이했죠. 그러던 어느 겨울날 시아버지는 가족들 아무도 모르게 집을 나섰다가 사고를 당해 세상을 뜨셨습니다. 빙판길 위에서 세게 넘어졌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었던 게 원인이었죠. 넘어진 충격 때문이었는지 체온이 낮아서 그리 되셨는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사인이란 걸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어요. 네가 잘 지켜보고 돌봐드렸어야지. 네가 정신 차리고 있었으면 이 꼴 안 났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며느리 잘못 들여서 저주받았구나. 시어머니는 제 탓을 하셨고 저를 원망하셨습니다. 저주 운운하시며 저를 향해 깊은 분노를 드러내셨죠. 시아버지가 그리 되셨던 날에 그 전날 저녁부터 우리 막내가 열이 났습니다. 어린아이가 열이 막 나서 이마가 펄펄 끓은 듯 하니까 제가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나가서 약국이라도 가보라니까는 남편은 이 시간이면 다 문 닫았을 텐데 어딜 가서 약을 사오냐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제 간절한 부탁을 일축했었죠. 아이 곁을 한시도 떠날 수 없어서 물수건을 든 채로 옆에 붙어 있었고 밤새 졸다 말다 반복하다 보니 아침에는 번뜩 일어나 식사를 차리는데 정신이 팔렸습니다. 시아버지 생각할 겨를이 제게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 뒤 막내 아들이 언젠가 또 아픈 적이 있었는데 제가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고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달려와서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면서 물수건을 바닥에 획 집어던지셨죠. 그 바람에 아이는 놀라서 울음이 터졌는데 시끄러워! 그 입 다물어! 아주 시끄러워 죽겠네! 시어머니는 역성을 내셨습니다. 아이가 알면 대체 뭘 안다고 그러셨을까요? 물수건 들고 아이 간호하는 꼬라지만 봐도 시아버지 허무하게 떠난 날이 떠오른다며 시어머니는 경기를 일으키듯 싫어하셨고 저를 더욱 원망하셨습니다. 시집와서 시부모, 신우들만 저를 괴롭혔냐 하면 애석하게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남편이요. 저를 가장 못살게 군 선봉장이었습니다. 남편은 없는 형편에도 그렇게 술을 사다가 마셨습니다. 몇 없는 친구들도 전부 술 친구들이었습니다. 평소에 아주 멀쩡하다가도 술만 들어가면 천하의 개가 되었죠. 그놈의 술주정 때문에 저와 아이들은 겁에 질린 채로
벌벌 떠는 것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렇다고 친정집이 저에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곳도 아니었습니다. 결코 아니었죠. 저는 사남매 중에 둘째였습니다. 그리고 새어머니 밑에서 자라났죠. 남동생과 여동생은 새어머니가 낳은 자식들이었습니다. 제 위로는 친언니가 있었고요. 저의 친모는 제가 언니에게 듣기로는 시어머니와 사이가 나빴다고 합니다. 딸만 둘 줄줄이 낳아서 더욱 싸웠었다고 하고요. 정확히 어느 날에 친모가 집을 떠났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언젠가부터 새어머니란 사람이 들어와서 아버지와 살기 시작했고 동생들이 생겼습니다. 저희 언니는 저보다 결혼을 1년 더 먼저 했습니다만 언니는 일찍이 돈 벌겠다면서 이놈의 집구석에는 정을 붙일 수가 없단 말을 남기고 진작에 타지로 떠났었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저는 집안에서 홀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참 많이도 외로운 시간들이었죠. 집에서 가족들 안에 있지만 저는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나니 더욱 힘든 일 뿐이었고요. 저는 한껏 지쳐만 갔습니다. 시아버지가 들이대신 일로 심신이 한층 더 고단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멀리 사는 언니로부터 연락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저희 친모 소식이었어요. 밤만 해도 어머니 찾은 것 같아. 어머니를 안다는 사람이 있지 뭐니? 심장이 쿵쿵 뛰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래도록 저의 곁을 떠나 있었던, 그러나 원망보다는 늘 그리움이 앞섰던, 생각만으로도 그저 눈물이 나는 어머니란 존재였습니다. 언니가 어머니를 찾아가 본다기에 다음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다시 기다리던 언니의 연락을 받았는데 지난 주말에 주소지로 가보았으나 어머니를 만나지 못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모처럼 시간을 내서 이동하였건만 아쉽다는 언니의 말에 저는 그 주소를 물어보았습니다. 언니의 집보다는 제가 사는 곳에서 훨씬 더 가까운 동네였어요. 저는 그날 아침부터 설렜습니다. 남편이 오만상을 찌푸리며 출근하는 것을 배웅하는 일도 아름다운 일상의 한 조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에게 되도록 깔끔한 옷을 찾아 입히고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2번이나 갈아타고서야 도착한 동네에서 물어물어 주소지를 찾아가 보니 웬 호화스러운 주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벨을 눌렀습니다. 답이 없기에 대문을 쾅쾅 두드려도 봤죠. 잠시 후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을 마주한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잡고 있던 아이의 손마저 놔버리고 말았습니다. 뭐예요? 누구신데 이러시죠? 저를 향해 묻는 중년의 여자는 분명 저희 친모였습니다. 얼굴이 흐릿하게만 기억이 나서 걱정했었는데 직접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예요. 못 알아보시겠어요? 저의 말에 고개를 갸웃거리던 친모의 표정에 이내 경악이 깃들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놀란 표정을 지우려고 애를 쓰면서 헛기침을 하더군요. 누구신지 모르겠으나 번지수 잘못 찾았어요. 얼른 가세요. 엄마, 제 아이들이에요. 엄마 손자, 엄마 손녀요. 얼굴들 한번 보세요. 저를 밀어내는 친모를 향해 저는 때를 쓰듯 말하며 아이들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영문을 모른 채로 앞으로 떠밀린 저희 아이들은 어리둥절해선 저를 자꾸 쳐다보았습니다. 한참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저를 못 알아본 척하며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친모에게 따지듯 물어댔고, 친모는 제가 그럴수록 더욱더 잡아떼면서 완강히 굴었습니다. 그만해! 이쯤하고 가거라! 너 이러다 진짜 나 죽일 일 있니? 나 곤란해지는 건 생각 안 해? 나를 찾아오더니 이기적인 것! 이내 친모는 한숨을 토하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를 알아봤다는 것을 그렇게 확인받은 저는 씁쓸한 눈물을 속으로 삼켜야 했습니다. 무서운 분위기를 느낀 아이들이 제 외투 자락을 저마다 잡아오며 집으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것 같은 것을 참아내며 발길을 돌렸죠. 그때 친모는 제가 느낀 바로는 회한이라는 게 담긴 눈빛으로 아이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얼른 가. 가서 너대로 살아. 절대 다시 찾아오지 말고. 몇 걸음 걸어간 저를 금세 쫓아와 잡은 친모가 주머니를 뒤지더니 나온 돈을 저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 돈을 꼭이 손에 쥔 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쳐다본 친모는 등을 돌렸고 대문 안으로 사라졌죠. 쾅 하고 크게 닫히는 소리가 저와 친모의 인연을 정리해주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어떻게 사셨는가 또는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서글픈 문전박대를 당한 저의 이야기를 듣고 상심한 제 언니 또한 마찬가지로 저처럼 다시는 친모를 찾지 않았고 소식을 궁금해하지 않았기에 이제 아무도 알 길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소리 내릴 곳을 찾지 못해 가벼운 바람에도 나부끼는 처연한 나무처럼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심신을 기대고 누일 곳이 없었으니 나무는 바짝 말라만 갔죠. 제 아이들이 있었기에 저는 지쳐 쓰러져 있을 수는 없었고 언제라도 무슨 일이건 하고 있었습니다. 푼돈이라도 벌어오고자 했어요. 돈을 제대로 벌어올 줄도 그것을 조금이나마 저축하고 모을 줄도 모르는 남편이었기에 제가 그까지 돈도 벌어오지 않으면 저희 가족은 굶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었죠. 가난의 굴레를 끊는다거나 벗어나고자 하는 과욕 따위는 없었어요. 그런 것은 헛된 사치였죠. 다만 가난의 굴레 속에서 비참하게 배 골아 죽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살았습니다. 아둔한 엄마 밑에서 자라난 채로 제 자식들은 참 많은 순환을 겪었습니다. 날아드는 술병에 놀라서 비명을 지르면 더한 광경이 펼쳐진다는 것을 습득하게 된 아이들은 슬플 만큼 집안에서의 힘든 환경에 초연해졌습니다. 남편의 폭주를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했기에 숨을 죽이고 사는 편을 택하였던 것이죠. 새 자식에게 너무나도 미안합니다. 무능력한 어머니, 없는 게 나은 아버지, 부모를 잘못 만나 추운 겨울날 개떨듯 떨어대며 공포 속에 살았던 아이들의 유년 시절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 시절 저 또한 죽지 않으려고 갖은 애를 써가며 버텼습니다. 남편이 그나마 잠잠해지기 시작한 것은 큰아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장성한 아들이 이제 신체적으로 자기를 이겨먹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나서부터 남편은 슬쩍 꼬리를 말고는 양반 행세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제가 아이들한테 미안했던 것 중 하나가 개판이라서 모두가 불편해하는 친가도 그렇지만 전혀 의지할 때가 아닌 외가였습니다. 아이들이 편하게 어울릴 친인척이 없다는 게 아쉬우면서도 미안합니다. 그토록 가까이 살았지만 아이들은 모두 시어머니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다혈질 성격에
저에게 쓴소리만 해대셨던 시어머니는 갑작스럽게 풍을 맞았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군대에 가 있을 때였죠. 그게 천벌이었을까요? 근데 그러면 뭘 하나요? 돌봐야 하는 것은 또 제 몫이었는걸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저에게 순서가 오더라고요. 신우들이 능청스레 그 순서를 넘겼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생하는 것을 보고 저희 딸은 너무나도 마음 아파했어요. 그리고 막내 아들은 화를 냈습니다. 왜 엄마가 돌봐야 돼? 이해가 안 가. 진짜 지긋지긋하다고. 그냥 할머니 빨리 가셨으면 좋겠다. 엄마를 힘들게만 하잖아. 그리고 아무도 안 도와주잖아. 나는 할머니가 그냥 빨리 가셔버렸으면 좋겠어. 오죽하면 저희 아들 입에서 그런 소리가 다 나왔을까요? 저는 그 와중에도 제가 다 죄인이라 아들로 하여금 그런 말까지 하게 했구나. 이런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끝까지 심보 고약하게 쓰셨던 시어머니는 막내 아들과의 바람과는 달리 몇 해를 더 살다가 가셨습니다. 그래도 천수를 누리시진 않아서 다행이네요. 아니었다면 제가 이날 이때까지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으려나요? 생각만 해도 오싹해집니다.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남편은 웬 헛소리를 해대기 시작했어요. 내가 암만 생각해봐도 말이야. 이 예편네 하나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전부 허망하게 가신 것 같단 말이지. 의심스러워. 엄마 말대로 진짜 저주라도 내린 거 아니야? 귀찮은 노인네들 빨리 꺼지랍시고 이 예편네가 저주라도 퍼부은 거 아니냐고. 온갖 구박을 받으며 희생하였건만 돌아온 건 이따위 취급이었어요. 남편의 망발에 분노한 것은 비단 당사자인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과 제 주위에 몇 안 되는 지인들은 이제 저보고 남편과 당장 이혼하라고 성화였습니다. 남편이 별 거지 같은 사람이고 시댁이 쓰레기 같은 집안인 것을 다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남편과의 부부애가 있었냐고 하면 잘 모르겠네요. 그저 부부로 묶여서 살아야 하는 상황이고 그게 주어진 조건이었으니까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세월이 지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혼을 생각하자면 덜컥 겁부터 났던 것 같아요. 제가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가사노동, 닥치는 대로 푼일이나마 해서 푼돈을 벌어오는 것, 애들 뒷바라지하고 남편 밥 차려주는 것들이 남아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소위 자립심이나 독립의 욕구가 없었고 재산이라 부를 것이 마땅하게 존재하지 않았으니 이혼을 해봤자 돌아오는 이득이 확실하지 않다는 생각만 했던 듯 싶습니다. 이혼이라는 개념을 너무 어렵게 돌려 받아들였던 것이죠. 저는 겨우 그 정도 그릇이었던 셈이네요. 그렇게 또 답답하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 애들이 다 커서 결혼을 한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다시 속절없이 흘러갔죠. 첫째 장남아들은 지방에 내려가서 살더니 결혼해서도 그쪽에 정착을 해서 살았습니다. 포항에서만 오래 살다가 작년에 울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다시 올라와서 살 생각은 전혀 없다네요. 첫째인 탓에 지 아버지 유독 못났던 시절의 모습을 남매들 중 가장 많이 봤고 또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첫째와 남편의 사이가 살가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저와는 문제없이 잘 지내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분위기가 안 좋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환갑때였는데요. 좋은 날이었는데 눈치 없이 남편이 웬일로 술에 또 취해서 오만 깽판을 쳐놨습니다. 나 환갑 때보다
다들 엄청 신경 쓴 티가 나는구먼. 누구는 환갑밥상이고 누구는 아주 환갑 대잔치여. 에라이 망할 것들. 다 나가 뒤져버려. 환갑은 무슨 환갑을 축하한답시고 모였어. 남편 때문에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화가 난 첫째가 저를 따로 불러다가 그랬습니다. 이제는 정말 갈라서실 때도 되지 않았어요? 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사실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요? 아니면 뭐 아버지 먼저 돌아가시기만 기다리시게요? 진짜 보는 사람 답답해서 미치겠다고요. 너도 왜 이러니? 네 아버지 오늘 약주가 과해서 그러는 거야. 조금 있으면 제풀에 지쳐서 잠잠해질 테니까 한번 봐라. 아, 미치겠네. 어머니,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어머니도 작작 좀 하세요. 자식들 보기 민망하지도 않으세요? 손주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으시냐고요. 그날따라 첫째가 화가 잔뜩 났고 계속해서 저에게 이혼하는 것이 낫다며 말을 해댔습니다. 이혼이 어디 예산일도 아니고 저는 이혼이라는 게 그때는 거추장스럽게 여겨졌기에 첫째의 강요를 끝내 들어주지 않고 거절하였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첫째와 저 사이의 분위기가 약간은 딱딱해졌고 좀 이상하게 되었네요. 차라리 그때 첫째의 말을 듣고 어떻게든 용기를 내서 행동을 하였다면 그 후로 오랜 시간이 더 흐른 지금까지 다른 인생을 살아왔을 것이란 생각에 가슴이 아릿해져 옵니다. 결혼은 재미없는 것, 그저 버티며 사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하였고 이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아왔으니 이혼이 크게 의미가 있나 싶었네요. 무엇보다 나눌 재산도 없었고 말이에요. 서울 어딘가의 임대 아파트, 그것을 보금자리로 두고 얌전히 늙어가는 부부에게는 이혼이라는 말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딸은 저를 뚝 빼닮았는지 결혼을 잘못하였습니다. 딸만 둘을 낳았는데 둘째 손녀가 갓난아기였을 때부터 그렇게 사위랑 싸워댔어요. 딸내는 부천에 살아서 저희 집과 거리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사정을 잘 들여다보고 있는 편이었습니다. 헤어지니 많이 하더니 별거 한다고 따로 살기까지 하더니 3년 전부터는 다시 살림을 합쳐서 살았습니다. 다행이라 해야 할지 제가 무어라 첨언할 자격은 안 되는 것 같네요. 형편이 늘 마땅하지는 않았어요. 저희 집안 식구들이 다 그랬습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다 고만고만하게 살았네요. 그리고 저희 셋째 아들은 의정부에 현재는 살고 있는데요. 일찍이 결혼하기 싫다는 말을 해온 적이 있었습니다. 군대 갔다 오더니 그런 말을 해서 저는 그저 군 생활에서 뭔가 좋지 않은 일을 겪었나 보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저런 생각을 품게 됐나 보다. 이렇게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애초부터 진심이었나 봐요. 여자랑 오래 만나기는 했는데 통 결혼하겠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나이 40이 돼도 결혼을 안 하길래 제가 하루는 작정하고 잔소리를 했더니 셋째가 대답하는 말에 저는 입이 자동으로 다물어졌습니다. 결혼? 엄마, 내가 결혼에 대한 환상이 왜 없는지, 왜 안 하고 싶어 하는지 정말 몰라서 자꾸 물어보는 거야? 엄마도 그래. 엄마, 결혼해서 나한테 좋은 모습 보여준 적 있다고 생각해? 내가 좋든 싫든 아버지 아들이고 핏줄이잖아. 나는 내가 혹시 결혼하면 그런 남편, 그런 아버지 될까봐 지레 겁이 먹으시던데. 너무 역겹잖아. 그런 가장이 되는 거. 근데 엄마는 별 생각 안 드나 보다. 그리고 나 결혼하면 우리 집에서 콩고물 가루라도 내가 얻어먹을 수나 있어? 형편에 맞게 생각하고 살아야지. 대뜸 결혼하라고 그러면 그걸로 다 해결이 되냐고. 엄마, 그거 무책임한 소리야.
죄인으로서 차마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후로는 셋째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라며 참견 않고 냅뒀습니다. 결혼해서 좋은 부모의 모습을 보여준 적도 없으면서 주제넘게 자식한테 잔소리 해댄 것 같아서 침울하네요. 오래 사귄 여자랑 끝내 헤어지더니 새로 여자를 또 만나서 지금은 같이 살고 있어요. 결혼하는 거냐고 하니까 그거는 아니라네요. 동거인이라고 하는데 저는 머리 아파서 그런 거 더 캐묻지 않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못나고 형편없이 살아온 저였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폭삭 늙어버려서 수명이 거의 다한 나무로 말라 죽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런 저에게 내린 물줄기가 있었으니 그것은 생명수와도 같았습니다. 아주 촉촉하게 가뭄 가운데 맞이한 단비처럼 저의 마음을 적시는 목소리였습니다.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었죠. 처음에는 임영웅이라는 청년이 존재한다는 것을 몰랐는데 하도 트로트 경연 프로가 TV 채널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기에 유행한다는 것을 저도 한번 시청해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임영웅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깊은 목소리에 그만 사로잡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잘 나가던 기성 가수도 아니면서 도대체 어디서 저런 노련함이 나오는고. 볼수록 들을수록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노래를 부르는 순간에서 나오는 그 처연한 표정. 자세는 바르고 고준데 무대를 휘어잡는 솜씨는 능청맞고도 구수하였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배부르게 먹고 나올 때 계산대에서 마주하여 집어든 누룽지맛 사탕과도 같다고나 할까요? 어쩜 세상에 저런 인재가 다 있을꼬? 저는 어느 순간이고 상관없이 임영웅이 TV에 나오고 있으면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보면 빠져들었고 감탄사가 절로 나왔어요. 거참, 노래 불러 제끼는 건 왜 자꾸 일부러 찾아서 틀어? 정신 사납지도 않어? 듣기에 좋기만 한데요. 하기는 정신이 빠져 있으니까 정신이 사납고 말고 할 것도 못 느끼겠구먼. 제대로 노망난 여편네 같으니 통 쓸모가 없어. 제가 트로트 프로에 빠져들어 재방송마저 간절하게 시청하였더니 어느새 남편의 비난이 시작되었습니다. 노래만 듣고 헬렐레 하는 꼬라지가 대가리가 빈 것 같다고 저를 두고 비웃는 소리에 울컥하기도 하였는데 그러면서 남편을 향한 약간의 반항심이 일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 대들 심산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임영웅이 노래하는 것을 보고 나서부터 저란 사람의 생기, 활력 같은 것이 생겼다는 의미처럼 느껴졌어요. 여타 트로트 가수들도 멋지고 다 좋았지만 임영웅은 남달랐습니다. 결국은 우승까지 거머쥐는 걸 보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죠. 네,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어디 이견이 존재할 수 있겠나요? 그리고 그 이후의 행보가 임영웅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완전히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스타가 되었어요. 역시나 사람들의 눈은 다 똑같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연했죠. 그런 보석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눈이 부셔서 못 볼지언정 발견을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또한 사람이라면 응당 보석에 이끌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인기가 치솟는 게 마땅했어요. 드라마나 찾아볼 줄 알았던 저는 임영웅을 발견한 이후에 예능에도 재미를 붙였습니다. 임영웅이 트로트 가수들과 함께 예능에 늘 나왔는데 보면 어찌나 재밌는지 시간이 가는 줄을 몰랐어요.
저는 트로트를 콧노래로 흥얼거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일상의 활력소가 된 것이죠. 언제 한번 저희 딸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트로트며 임영웅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열혈 팬임을 숨기고 너스레를 처음으로 떨어봤어요. 나도 임영웅 누군지 봐서 잘 알지. 노래도 기깔나게 잘하고 생긴 것도 반듯하니 인물 훤칠하더만. 엄마, 걔가 요즘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대한민국 인기 최고 연예인이던데? 그런데 딸이 대뜸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심장이 뛰고 임영웅이 자랑스럽고 내 손자도 아닌데 기특하고 신기하고 별 희한한 감정이 다 들었습니다. 광고에도 얼굴을 종종 비추니까 제가 TV 틀어놓는 맛이 아주 났죠. 제가 나중에 딸한테 솔직하게 임영웅 찾아보는 낙으로 산다고 그랬더니 막 웃었어요. 그러더만 다음번에 저희 집에 올 때 자기 딸이랑 같이 왔습니다. 딸은 자식이 딸만 둘인데 큰 손녀는 취직을 했고 작은 손녀는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날은 작은 손녀랑 왔어요. 남편이 집 앞에 담배 피고 노가리 까러 간 사이 저희 셋이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글쎄, 저의 작은 손녀가 저에게 핸드폰 작동하는 것을 새로이 다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잊어버릴까봐 메모지에 순서도 크게 필기를 해주었고요. 그 덕분에 제가 유튜브를 제대로 알게 되어 발을 들이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전에야 핸드폰 안에 이런 기능이 들어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죠. 영 써먹을 생각조차 안 해봤었고요. 그런데 이제 자의로 써먹을 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제가 유튜브로 사연 듣는 것도 알게 됐고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시간을 재미나고 유용하게 보낼 것들이 유튜브에는 널려 있었어요. 이게 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전부 임영웅 덕분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해준 것이 없어서 저는 애들한테 효도하란 소리, 효도 바란다는 소리 한 번도 입에서 뱉어본 적이 없이 살아왔고 남편한테 내도록 시달리며 힘들게 살아왔었는데 이 바로 임영웅이란 가수의 존재는 저에게 조건 없이 기쁨만을 주었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빠져들 수 있는 놀라운 존재였습니다. 유튜브를 작동할 수 있게 된 저는 이제 임영웅의 소식을 저의 손으로 직접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더욱이 놀라게 되었던 것이죠. 아니 세상에 이 앳된 얼굴의 어린 학생부터 어린 꼬부랑거리는 할머니까지 임영웅의 팬이란 사람들은 그 연령대가 너무나도 다양하였습니다. 저는 거듭 놀라면서도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전 처음 느껴보는 소속감 비슷한 것이었어요. 삶의 애환이 담긴 임영웅의 목소리에 삶의 위로를 받아간다는 어느 감상평을 발견한 날에는 제가 그만 무릎을 탁 쳤습니다. 제가 바로 이런 느낌을 임영웅에게 받고 있었으니까요. 아,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정말이지 가수 임영웅에게는 남들에게는 없는 듣는 사람에게 깊은 위로를 전달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외모 번듯한 젊은 청년이 어쩌면 그리 호소력 짙은 감성을 낼 수 있는지 신기할 따름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난 것만 아직 장가를 안 들었다고 만나는 여자까지 없다기에 놀라웠네요. 신경이 쓰이면서도 오지랖이 들었어요. 제발 날티 풍기는 여자 말고 참하고 어여쁜 여자랑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해야 할 텐데 참 걱정이 들더라고요. 제가 임영웅의 모든 귀추를 지켜보면서
매일 관심을 두자 남편은 그런 저를 두고 징그럽다며 욕을 했습니다. 또 웃기고 자빠졌네. 그놈은 왜 자꾸 들여다보고 앉았어? 쭈글탱이 할망구 주제에 젊은 놈한테 덤벼들어서 뭐라도 해보려고?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당신. 나는 순수하게 응원하고자 하는 마음뿐이니까. 어라? 이게 어디서 또 할망구가 소리를 빽 지르고 그래? 정신머리가 갈수록 완전히 미쳐 돌아가는구만. 거의 치매야, 이거. 남편이 저를 비웃으며 모욕감을 주든 말든 슬슬 무시하고자 했어요. 무기력하고 아무 호승심 따위 가져본 적 없이 인생을 살아왔던 저. 남편으로부터 무슨 말을 듣든 간에 자포자기가 우선으로 앞섰던 제가 그렇게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이 두렵고 어렵고 눈치를 한껏 봐야 하는 대상으로 여겨지지만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임영웅은 위대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인기인이었고 저는 그런 사람을 열렬하게 응원하는 팬들 중 하나였으니까요. 남편의 시답잖은 소리, 이제는 크게 중요하게 와닿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어떤 의견을 내어도 그건 개소리인 것이 남편이었으니까요. 임영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남긴 자취를 찾으면 끝이 없어서 시간이 흐르는 게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저는 임영웅의 노래를 하나씩 찾아서 듣다가 노래 모음집을 알게 되어서 그것을 틀어놓게 되었는데요. 어찌나 편한 발견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모음집을 내도록 듣고 싶어서 계속 틀어놨더니 남편이 오만 짜증을 다 내었어요. 어차피 저는 옷이며 짐 따위를 쌓아둔 작은 수납방에 들어앉아 그러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그 소리가 새어나가면 얼마나 새어나간다고 남편이 못된 심보로 심술을 부리고 있었던 겁니다. 방문을 발로 쾅 걷어차면서 당장 소리 안 죽여? 정신이 돌았나? 하루 종일 노래나 듣고 앉았어! 그거 꺼버려! 이렇게 으름장을 놓는 것에 저는 마음 편히 노래를 계속 틀어놓을 수도 없게 되었죠. 그래서 이어폰을 찾아다 귀에 꽂고 노래 모음집을 들었습니다. 귓구멍 안으로 노래가 바로 꽂혀 들어오니 제 귀에다 대고 임영웅이 노래를 부르는 것만 같았어요. 그러면 이제 오래되어 낡은 임대 아파트의 작은 방 한 칸이 임영웅의 공연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침침한 눈을 비벼가면서 노래의 가사들도 자주 정독하였습니다. 굳이 노래를 안 틀고 가사만 봐도 죄다 시적인 것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이상하게 그 가사들을 빤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저 글자 배우던 옛 시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새어머니 아래에서 배부르게 먹었던 것이라고는 눈칫밥뿐이었던 저의 옛날 모든 과거가 참으로 애잔하게 느껴졌고 공장 일을 다니고 나서야 맞춤법을 제대로 익혔던 저의 무지함과 그럴 수밖에 없었던 환경들이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결혼한 뒤로 이날 이때까지 나라는 사람이 개인으로 이뤄낸 것은 단 한 가지도 없고 그저 없는 형편에서 자식들이나 건강하게 키워낸 것이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자랑이라는 것에 허무함 또한 느꼈습니다. 나이가 이렇게 들어버렸는데 이제 젊음은 다 저물었고 죽을 날에 무서우리만치 가까워지며 사라지고 있는 늙은이일 뿐인데 왜 지금에 와서야 청춘을 아쉬워하고 회고에 잠겨있는 것인가. 그것이 비통하였습니다. 비록 저의 육신은 노쇠하였으나 이 저의 마음만은 임영웅 공연장으로 뛰어가 즐거이 노래를 감상하며 때로는 설레어하고 때로는 구슬퍼하는 이팔 청춘의 관객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오후였는데요. 남편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오만 폐악을 다 부렸습니다. 야, 이 옆에 내야! 다 늙어 빠진 할망구야! 내 말 안 들려? 어? 일어나서 튀어나와서 밥 차리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하게 하는 거야! 방 안으로 쳐들어와 남편이 역성을 내는 것에 저는 그제야 정신이 퍼뜩 들었죠. 이어폰을 양 귓구멍에 끼고서는 임영웅 무대를 시청하고 있었던 저는 남편이 밥상 차리라는 말을 들었지만 지금 이 무대까지만 보고 일어나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깜빡하고 그대로 다음 무대, 또 다음 무대까지 연달아 보고 만 것입니다. 남편이 밖에서 짜증이 난 채로 소리를 질렀는데 제가 이어폰을 꽂고 있어서 얼른 못 들었더니 방 안으로 발을 쿵쿵거리면서 난입했던 것이었죠. 저도 몰입하며 무대를 시청하던 것에 방해를 받아 짜증이 났으나 제대로 화가 난 남편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화면을 끄고 이어폰을 귓구멍에서 빼내었죠. 그래도 왠지 한마디는 쏘아주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러게요. 그렇게 배가 고프거든 밥통에 밥 들어있으니까 그거 알아서 퍼다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나름 남편의 눈을 째려보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분노에 찬 남편을 보니까 심장이 덜렁거리면서 무섭기도 했지만 저는 속으로 한편으로는 희열이 들기도 하고 그랬네요. 이거 진짜 노망이 들었구만. 완전히 돌았네 이거. 어? 그 임영웅인가 하는 그놈 하는 거 그거 내도록 목 빼고 쳐다보더니 정신머리가 마탱이가 가버렸네. 이제는 지 서방을 알기를 무슨 개똥밭의 개똥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말대꾸나 짓거리네. 왜요? 밥 있고 냉장고에 반찬 들었고 그럼 된 거 아니에요? 내가 따로 차리기는 뭘 차려. 그냥 속 있는 사람이 꺼내다가 밥상 만들어서 먹으면 되겠구만. 뭐야 지금? 이 옆에 내야. 지금 나보고 냉장고 들어가 차가운 반찬이나 대충 꺼내서 차가운 밥이랑 해치우라 이거야 지금? 그 말이야? 어디서 그런 개소리를 나한테 하고 있어? 매번 거의 그렇게 먹는 셈인데 왜 오늘만 지금 하필 지금만 난리예요. 참나 진짜 웃긴 사람이네. 뭐라고? 긴 말 안 한다. 나 뚜껑 열리기 전에 얼른 튀어가서 찌개라도 끓여내. 지금 당장! 오랜 세월을 좋으나 싫으나 부대껴 산 사람으로서 남편의 눈깔이 돌아간 상태라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앞에다 대고 여느 때처럼 굴복하기 싫다는 마음이 삐쭉 솟아난 거예요. 제가 마른 침 꿀꺽 한번 크게 삼키고 다시 남편에게 대꾸하였습니다. 싫으니까 당신이 해요. 직접 끓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유튜브에 찾아보면 찌개 간단히 끓여내는 법이야 다 널리 있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세상 사는 모습 다 거기 들어있는데 왜 그런 거 찾아볼 생각은 안 하냐고 대체 왜? 제가 입에서 튀어나오는 대로 뱉고 말았더니 남편이 방구석에 두루마리 휴지 쌓아놓은 것을 갑자기 발로 퍽 차는 겁니다. 저한테 욕을 뱉으면서 그러기에 저는 또 무슨 정신이었는지 소리를 내지르고 말았어요. 그래, 평생을 그리 살았는데 뭘 바라고 뭘 기대하겠어. 그러다가 그냥 뒤지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깨우치지 못한 채로 그냥 바보 천치인 채로 죽으라고. 그게 내 하늘 조금이나마 지우는 길이 될 테니까. 남편은 바로 발광하였습니다. 좁은 방 안에 손에 집히고 발에 채이는 모든 것을 집어던지고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에 연달아 얻어맞은 저는 구석에서 벽에 등을 딱 붙이고 선 채 달달 떨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이 저의 핸드폰을 어쩌기라도 할까봐 품 안에 숨긴 채로 떨면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발광하는 것을 멈춘 남편이 무섭게 풀린 눈으로 저를 째려보면서
방문을 손짓하였습니다. 나가서 밥 차리라는 신호였죠. 저는 종종 걸음으로 남편을 스쳐 지나가 얼른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사다 놓은 두부가 먼저 눈에 들어왔고 그걸 넣고 된장찌개를 끓여냈어요. 밥은 전자레인지에 데우고 냉장고에서 꺼낸 반찬들은 다른 식기에 정갈하게 꺼내놓았고요. 다급하게 한 상 차려내고는 큰 방에 들어가 앉아있는 남편을 조심스레 불렀습니다. 밥상 앞에 앉은 남편을 지켜보면서 눈치를 살피고 있는데 수저를 든 남편이 문득 저를 발견하고는 눈을 치켜뜨는 겁니다. 분위기가 또 심상치 않기에 왜 저러나 싶어서 저도 보고 있는데 나가. 이 집에서 나가. 아니, 당신 갑자기 무슨 나가라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가서 임영웅이랑 살림 차리고 살든지 객사를 해버리든지 알아서 하라고. 내가 지금 나가면 아니 내가 갈 데가 어디 있다고 집을 나가라는 거예요. 내 말이 또 우습게 들린다 이거야? 마지막으로 말한다. 그 모가지 확 따버리기 전에 나가. 안 나가? 살기가 어려서는 소리를 지르기에 저는 무서워서 알겠다고 대답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얼른 방으로 들어가 겉옷을 챙겨 입고 손가방에다가 지갑이랑 핸드폰 같은 걸 집어넣으려니까 제 신세가 너무나도 처량하게 느껴졌어요. 아, 나는 이렇게 끝까지 불쌍한 인생만 살다가 떠나려나 보다. 그런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저 나가는데도 남편은 제 쪽은 쳐다도 안 보고 밥 한 술, 찌개 한 술 뜨고 있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다면 차라리 저 찌개라도 끓여주지 말고 집을 나갈 것을. 괜히 더욱 분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집에 있으면 정말 사달이 날 것 같아서 별 수 없이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너무 심정이 막막하여서 잠시 고민하다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니? 내가 다름이 아니라 집을 나와서 말이야. 네 아버지한테 이번에는 정말로 쫓겨난 것 같다. 제가 머뭇거리면서 말을 하니까 딸이 단박에 난리가 났습니다. 저보고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니 전화가 끊겼어요. 그리고 몇 분 안 되어 전화가 왔는데 받아보니까 작은 손녀였습니다. 할머니, 아파트 앞에 정류장 아시죠? 정문 나가서 오른쪽에 있는 거요. 할머니 시장 가실 때 버스 타는 곳. 정류장? 당연히 알지. 길 안 건너서는 정류장이 거기 하나뿐인걸. 그런데 거기는 왜? 정류장에는 의자가 있잖아요. 거기에 앉아 계세요. 기다리시면 10분 안에 택시 올 거예요. 그거 제가 부른 거니까 타시면 돼요. 아셨죠? 작은 손녀가 저를 위해 택시 수단을 떠올려준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고맙다고 알겠다고 했는데 우리 손녀는 또 불안하다면서 그냥 택시 탈 때까지 전화를 끊지 말고 있자고 해주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만일 전화를 끊고 저 혼자 멀거니 앉아 택시를 기다렸다면 오만 잡생각으로 서글퍼졌을 테니까요. 작은 손녀의 말대로 곧 택시가 와서 빵빵거리며 저를 아는 체 하였고 저는 그 택시를 탈 수 있었습니다. 제가 눈가를 온통 적시고 있으니까 저를 돌아보던 택시 기사님이 놀라서 무슨 일 있으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않고 작은 손녀가 핸드폰을 기사님한테 넘겨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영특한 작은 손녀가 기사님에게 행선지 설명을 잘 해주었나 봐요.
도착해보니 딸의 집이었는데 코앞까지 택시가 아주 정확하게 도착을 하였습니다. 딸이랑 작은 손녀가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오래간만에 딸이 사는 곳에 와보게 되었는데 이런 식이 돼서 어찌나 면목이 없던지요.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따뜻한 집에 들어가니 긴장이 조금 풀리면서 동시에 입에서 말이 술술 나갔습니다. 저는 이게 다 저의 잘못이고 불찰이라고 정리를 하였는데 그 말을 듣자 딸이 바로 화를 냈어요. 엄마, 미친 거야? 대체 엄마가 왜 잘못인데? 뭘 잘못했는데? 적적해서 노래 좀 듣고 재미나게 공연 찾아보겠다는데 그게 왜 잘못이라고 할 정도냐고. 엄마도 정신 차려. 하나도 잘못한 거 없으면서 빌빌대는 거 우리도 정말 지겨우니까. 아니 나는 내가 애초에 안 그랬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테니까 그러지. 원래 그런 인간인 거 뻔히 알면서 내가 기어 올랐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싶네. 그만해, 그만. 차라리 잘 됐어. 엄마, 이참에 아빠랑은 어떻게든 정리하셔. 언제까지 그러고 사실 거예요? 다 늙어서 그러면 주책이지 뭐. 그냥 둬라. 내 주제에 별 수 있겠니? 그 소리 20년 전에도 들었고 10년 전에도 들었어. 그리고 지금 또 듣는 거야. 그러면 다음은 뭐야? 엄마 팔순 때쯤 또 그 얘기 하시게? 얼마나 더 사실 줄 알고 그렇게 속단하냐고. 남은 인생 단 1년이라도 후련하게 사시고 싶은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엄마? 딸의 일리 넘치는 말을 듣다 보니 자연스레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자유, 아무런 구속이나 방해도 없이 저 혼자 온전하게 누리는 일상에 대한 바람이 밀려들었습니다. 가수 좀 좋아하고 노래 좀 듣겠다는데 그것조차 이해받을 수 없다면 이게 무슨 비참한 생활인가 싶어졌어요. 평생 쭈글대면서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기는 저도 솔직하게 싫었습니다. 오죽하면 저와 대면대면한 사위도 저보고 이제 두 분 그만 같이 사시라면서 그런 말을 먼저 해주더라고요. 고맙게도 손녀들은 방을 같이 쓰겠다고 하여서 저는 작은 손녀 방에서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영 불편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다음 날에는 딸한테서 소식을 전해 들었는지 첫째가 연락을 주었습니다. 어머니, 그 집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진짜 나이 자실 대로 자셨는데 자식들 속상하게 이게 또 무슨 일이냐고요. 저도 더 이상 아버지 만행 좌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방관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마음 굳게 잡수세요. 자식들한테 아픈 기억 하나 더 심어주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어머니도 이제는 마음 달리 잡수시고 정신 차리시라고요. 장남 아니랄까봐 단호하게도 말을 하는데 제가 속으로 너무 미안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첫째는 국민학생 때부터 지 아버지의 안 좋은 부분들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술주정은 기본이고 그 소뚜껑 같은 손으로 작은 아이들을 칠 수 있었다니 천하의 냉혈한이 따로 없었죠. 동생들을 위해 항상 대신 나서주었습니다.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지 어머니를 대신해서 동생들을 지켜주었고 숙제를 봐주는 것도 교우 간의 관계를 물어보는 것도 모두 장남인 첫째의 몫이었어요. 추운 겨울날 지랄 발광을 떠는 무서운 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겨 몸을 덜덜 떨며 소주를 구하러 집 문을 나섰던 첫째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많은 것을 묵과하며 버텨냈던 첫째는 동생들을 위해 희생하며 지내왔는데 그것에 염증을 느꼈었나 봐요. 호련히 지방에 내려가서 살았고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 아버지를 증오하였으며 멍청한 지 어머니에게는 동정을 표했었죠. 저희 첫째 생각만 하면 미안함과 죄책감이 앞서서 다른 생각들은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아들이 저 환갑대의 사건 이후 왕래가 거의 흐렸다가 최고로 단호하게 작정하고 말을 해오니까 저도 그러마 하고 따르겠다며 수긍을 하였죠. 그리고 제가 놀란 것은 저희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눈안에서 며칠만 더 있든지 하고 그 다음엔 내 집으로 와. 여자친구는 어차피 근처 살아서 왔다 갔다 해도 되니까 내 집에서 굳이 안 지내도 되거든. 방 남고 엄마 먹여 살릴 생활비 정도야 내가 충분히 버니까 걱정할 것도 없어. 여기 와서 낯선 동네인데 심심할까봐 그게 하나 걱정이지. 엄마, 아무튼 여차하면 바로 여기로 오면 되니까 눈안에 오래 안 있어도 돼. 알았지? 저한테 바로 손을 내밀어 준 것이었어요. 제가 너무 놀랍고 마음에 감동이 와서 무얼하고 자세하게 답변도 못하고 그저 알겠다고만 했거든요. 그랬더니 속에 걸렸는지 막내가 몇 시간 후에 또 연락이 와서는 자기 수중에 돈 여유로우니까 걱정 말고 오라면서 또 강조를 해주었죠. 저는 이제껏 애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매달 보내주는 용돈으로 생활하며 살아왔지만 그래도 어째 이런 갸륵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둔했던 저는 자식들을 바라보는 눈마저 흐려진 채 살아왔었나 봐요. 정말 볼품없죠. 동생들 사정이 안 좋다면 바로 모시러 갈 테니까 말씀만 하시라고 우리 집은 다 준비되어 있다고 첫째도 그런 말을 해주는데 제가 정말 들으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착하기에 이를 데 없는 손녀들. 집도 크지 않건만 하루아침에 들이닥친 외할머니의 존재가 불편하지도 않은지 늘상 웃음을 짓고 있어요. TV에서 임영웅 나오는 거 찾는 법도 알려주면서 저를 아주 재미나게 만들어주려고 애도 쓰고요. 누가 이렇게 예쁜이들로 키워낸 건지. 옛날에 부부간의 불안을 그렇게 겪으면서 자식 교육은 기똥차게 잘해낸 저의 딸이 대견하였습니다. 엄마, 이제 나와 계시니까 그 집에 지원 끊는 거 알지? 이제 아버지란 사람한테 가는 돈은 없어. 지금까지 우리 남매도 다 엄마 위해서 엄마만 보고 용돈 맞춰서 보내드렸던 거야. 우리 지금 다 작정했어. 그 노인에 굶어 죽든지 말든지. 어차피 곧 백기 들게 돼 있어. 그때 아주 제대로 한 방 먹여드려야지. 절대 안 봐줄 거야. 이거는 엄마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남매가 평생 기다려온 정면 승부라고. 이런 기회가 마련된 김에 끝장을 본다는 각오로 복수열전 통쾌하게 해버려야겠어. 저에게 말하는 딸의 눈빛이 전에 없이 의욕으로 빛이 나더라고요. 나이 지긋하게 들어서 임영웅에 빠지는 바람에 웬 호승심이 일어났는데 그것 때문에 또 남편한테 제대로 서방맞고 쫓겨나서는 하나같이 전부 저의 편을 들어주는 자식들의 진심을 이제야 오롯이 마주하게 되었으니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서야 제가 저의 못남과 늙음을 핑계 삼아 무력하게 숨지 않고 변화를 맞이할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전 같았으면 이런 상황에서 남편의 연락을 받았다면 고민하다가 집구석으로 기어 들어갔을 것만 같은데요. 지금은 남편이 핸드폰 불나게 연락해오는 것만 보면 그저 깔깔 웃음이 나옵니다. 고작 이런 변화 한 번에도 인생이 신명나게 느껴지는데 진작 이렇게 살 것을. 아쉽다가도 딸의 말만 따라 이제라도 마음을 고쳐먹게 된 게 오히려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 남은 날 사는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세 남매가 지금 똘똘 뭉쳐서 어린 시절 때 마냥 우애를 발휘하고 있어요. 옛날과는 다른 점이라면 아버지에게 맞설 능력이 있다는 거겠죠. 저를 위해 그 능력을 쓰겠다는 자식들에게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